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앰프가 고장이 난 것 같아서 그냥 마이크 없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목요 강의도 그렇게 했는데 뒤에까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뒤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크게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자, 지난주에 응시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부분 다시 정리하고 오늘 진도는 8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 8페이지의 아나모르포시스로서의 회화라는 단원이 오늘 들어갈 진도인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긴 논평을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 11의 강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응시란 무언가.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응시는 충동이에요. 충동은 본능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그 충동이라는 것, 독일어로 트리프죠. 트리프. 프랑스어로 퓰시용이고 영어로는 인스팅트가 아니고 드라이브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고 락강이 수차례 강조했던 그 충동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분석의 절대적 탐사 대상이에요. 정신분석은 그걸 탐사하는 학문인 것이죠. 정신분석의 탐사 대상은 충동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정신분석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드라이브를 탐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정신의학과 구별된다. 정신의학은 본능을 탐사해요. 생물학의 영역을 탐사하죠. 그리고 심리학은 보다 복잡해요. 보다 모호해요. 심리학은 욕망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리학에 대해 웹에서 제가 찾은 죄송합니다. 시리가 제가 시옷 발음만 하면 등장해서. 자, 정신분석은 충동을 탐사한다는 거죠. 본능이 아니고. 그리고 심리학은 본능과 충동 사이의 애매모호한 장소들을 폭넓게 탐사하는 것 같은데,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환경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정신분석은 그렇지 않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트리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트리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응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 11의 강의 수업이 시작된 이래로, 그렇죠, 한 수십 주 됐어요. 1강부터 했던 그 시기를 다 돌이켜 본다면 수십 주가 넘었는데, 제가 이 트리프라는 단어, 필시용이라는 단어, 드라이브라는 단어 여러 차례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건 유아기에 아이가 어머니라고 하는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쾌락의 흔적이에요. 쾌락의 흔적. 그런데 이 쾌락은 욕구가 아니에요. 욕구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배고픔, 뭐 배부름, 이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 욕구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과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즉 생물학적인 영역, 표면과는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입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입술은 생물학적인 장소예요. 하지만 거기에 어머니의 젖가슴이 없다면 구강충동이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외부의 것과 유아기의 주체의 생물학적인 표면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보다 추상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보다 추상적인 쾌락. 예를 들면 항문 충동도 마찬가지죠. 항문이라는 그 표면과 똥이라고 하는 그 내가 아닌 물질인 것이잖아요. 그것과 어머니의 명령과 훈육이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교차되는 부분의 쾌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도 눈 구멍이잖아요. 눈구멍이 있잖아요. 이 눈구멍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쏘아져 들어왔던 응시를 내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는 쾌락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역시 전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전혀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실제하는 감각인데 그걸 프로이트가 탐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물론 시관 충동은 락강의 발명품이긴 하지만 그리고 네 번째가 호원 충동이죠. 입. 이번에는 내 입이 아니라 타자의 입인 거죠. 타자의 입으로부터 목소리가 던져져 나오면 내가 귀를 통해서 내 귀가 구멍이잖아요. 분명히 고막을 통해서 무언가를 감각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생물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게 동물들의 소리가 아니고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대타자, 어머니의 혹은 부모의 목소리였다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쾌락 역시 생물학적인 건 아니에요.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한 10% 정도만 생물학적인 영역이 걸쳐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추상적인 거죠.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부모가 신적인 존재인 것이잖아요. 아이에게.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험했던 충동이 그렇게 종교적인 영역을 떠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이. 하나님의 응시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개념으로 종교적인 영역 혹은 윤리적인 영역을 떠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응시가 어떻게 종교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포획되어서 전유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정신분석이 자신의 정체성을,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정신분석이 그 많은 오해 속에서 사실 이 정도도 제대로 모르고 정신분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이러한 차원에서 일단 구별하고 다른 것과 정신분석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구별하고 정신분석 임상을 하시건 정신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쓰시건 정신분석에 관련된 자기 해석을 하시건 시작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혼돈의 영역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신분석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면 정신분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대상이 아닌 이것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탐사되었던 이것이 정신분석가하고는 혹은 정신분석학자들에서 어떻게 주장되느냐 하면 이게 가장 강력하다라고 주장이 돼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문명은 그것의 산물이다라고 감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들이, 저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걸 주장해요. 물론 반론도 많이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고 서로 논쟁의 여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사실인지 아닌지는 투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논증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투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성적이다라고 파악하는 프로이트의 주장은 그렇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성적이다라는 건 모든 게 사람들이 섹스에만 눈이 팔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충동에 관여했다라는 게 모든 게 성적이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프로이트는 너무 모든 것을 성에 관련된 것으로만 다룬다. 모든 걸 근친상간으로 다루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은 섹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하는 섹스가 아니라는 거. 그 이전에 존재했던 충동의 영역을 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왜 그걸 모든 영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촉발자로 보는가라는 논의가 거기서부터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논의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헛다리 짚는 논의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런 헛다리 짚는 논의들이 무한정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2주 전에 모교 강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세미나에서 프랑스에서 있었던 어떤 세미나에서 정신분석 학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뭔가를 비판을 했는데 그 여는 말에서 뭔가를 비판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루증 치료제가 프랑스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심지어는 뭐 지하철에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고 다폭섹틴이라고 하는 프릴리지라는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그 조루증 치료제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신분석학자들이 오르가즘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의 길이 혹은 사정 시간, 자, 이걸 오르가즘으로만 본다라는 건 너무나 생물학주의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오르가즘,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오르가즘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프릴리지라는 상품을 비판하는 그런 세미나에 여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 무교 강의에 소개를 했었죠.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신분석가를 찾아와서 제가 성적인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인데 아내와의 혹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에서 제가 너무 빨리 사정을 해서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분석가는 바로 그 사람을 정신과도 아니죠. 비뇨기과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다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다루는 오르가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충동에 가까운 쪽을, 트리프에 가까운 쪽을, 드라이브에 가까운 쪽을 다루는 게 정신분석가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바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오르가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르가즘은 보다 근본적인 장소에 있는 것을 다룬다라는, 그걸 정신분석이 주입상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입상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응시와 종교라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정신의학에 관련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덧붙이고 오늘 주제로 외상이라는 아나모포시스라는 주제로 넘어갈 텐데, 하나만 더 덧붙이는 건 뭐냐면 윤리학이에요. 윤리학도 쾌락의 문제가 지배하는 장소라는, 성충동이 지배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이 얘기는 세미나 7에서 하는 거죠. 세미나 11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락강의 세미나 7에서 하는 것인데, 윤리도 결국은 성적 쾌락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리도. 지금 제가 정신분석은 모든 걸 충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물로, 반작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윤리는 왜 그런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미나 7에서 락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말했던 윤리학은 뭐냐? 그건 쾌락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쾌락학은 어떤 의미에서 쾌락학이냐면 쾌락 원칙의 차원에서의 쾌락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적 쾌락학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를 주장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옳은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윤리학의 근본 명제였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는가 하면 칸트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도 불행해질 수 있고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진다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사람이 칸트였고, 그 이전에는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락강이 칸트를 굉장히 쳐주죠. 하나만 빼면 칸트는 상당 부분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한 최초의 철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기 전에, 그 이전에 더 서구 고전 철학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를 다루었던 플라톤의 지점으로 가면,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항상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 국가라는, 정체라는 텍스트에서, 플라톤이 쓴 텍스트에서 소크라테스가 기게스의 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전에. 자, 윤리가 무언가라고 논쟁이 붙어요. 올바름이란 무언가,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사는 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경쟁자들과 논쟁이 붙는데, 그 경쟁자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경쟁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크라테스에게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흠집을, 삶의 흠집을 다 은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자기는 올바른 사람이라, 나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는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에 비해서 올바른 일을 진정을 했던 사람,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올바른 일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실제로 모함받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여러 가지 오명을 얻게 되면, 자, 이 사람은 그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짜고 모든 권력자가 짜고 한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오해를 받아서 불행 속에 빠져들지 않겠는가? 라고 반박을 해요. 정말 강력한 반박이죠. 이건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기괴한 말을 해요. 아주 기괴한 말을. 이 기계세 반지 얘기 왜 나냐면 기계세 반지가 뭐냐면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에 나오는 반지인데 그건 투명 인간이 되는 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끼게 되면 투명 인간이 되죠. 투명 인간이 되면 온갖 나쁜 일을 해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현실 속에 돌아가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 투명 인간의 반지를 낀 이 사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논쟁이었어요. 그 기계세 반지를 갖게 되면 누구든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화들, 소설들 있었잖아요. 20세기 초에 등장했던. 기계세 반지, 투명 인간이 그 반지만 끼면 투명 인간이 된다. 그럼 여러분까지 가지 않을게요. 그냥 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괜히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우스운 얘기니까. 제게 그 투명 인간의 반지가 주어진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올바른 일만 할 것이라는 자신이 결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금고가 다 내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정적을 해할 수도 있고 뭐 죽이기까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논문을 쓰고 제 책을 공격하는 논문을 쓰고 있다면 가서 잉크를 확 부어버린다든지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내일이 발표 날인데. 자신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기계세 반지가 없는 게. 그런데 있다면 어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20세기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투명인간에 관련된 영화 보신 적이 있을까요? 소설은 못 보셨더라도 거기서 투명인간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요. 왜냐하면 첫 번째 소설이 그렇지 않았어요. 투명인간이 되는 권력을 얻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반지를 놓고 그 소크라테스의 논쟁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거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행해지지 않겠는가? 그 기계세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을 음해하면 누가 당신을 도와줄 것인가? 그때 소크라테스가 기괴한 말을 해요.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 모함을 받아서 불행할 수는 있어도 마음은 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왜 기괴할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초자를 예감하고 있어요. 저에게 기계세 반지가 있어서 뭔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 뭐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초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야. 초자라는 게. 의식적으로는 좋아. 나는 세상을 배반하겠어.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어. 뭐 나쁜 일도 좋아.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선이라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20세기 철학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윤리는. 올바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이 만드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뭐 하겠어. 예를 들면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다 아시죠?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폴레옹은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도 영웅이고 나는 나의 여동생이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고리대금 먹자 노파 하나를 죽였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안 돼요. 결국은 자수해버려요. 초자아가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름이란 없을 수 있지만 초자아는 있다라는 거예요. 초자아는. 그걸 예감한 대답이 소크라테스의 정신승리의 대답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또한 말하고자 했던 건 이거예요. 결국은 쾌락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면 쾌락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 이 얘기는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 라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로부터 이미 그런 기미가 보여요. 쾌락학으로서 윤리학을 규정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형적인 쾌락학 윤리학자인 것이죠.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행복은 그 행복은 아주 차원이 높은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쾌락이 많지만 도둑질에서 얻는 쾌락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일을 했을 때의 그 쾌락은 굉장히 상위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한 올바른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을 그대로 갖다 베끼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한때 고등학교 논술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한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국제 인권운동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고 아프리카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그분이 자신의 에세이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나는 윤리라는 거 모른다. 나는 윤리라는 거 모르는데 착한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난 그 쾌락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비난했어. 윤리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왜 윤리에 쾌락을 섞어 넣는가? 가 칸트주의자들인 것이죠. 왜 윤리는 올바르기 때문에 정언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쾌락 때문에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가? 그건 윤리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래서 올바른 일을 했던 사람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쾌락과 분리된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칸트였던 거예요. 칸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념으로부터 우리의 윤리적 실천을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초의 철학자인 거예요. 최초의. 정념으로부터 나의 행복으로부터 나의 윤리적인 실천을 분리해야 한다. 그래서 칸트가 주장한 건 정언명령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거를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거를 해서 그것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행복해져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그냥 그게 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움을 주면 일단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죠. 근데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도가 조금 난감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회가 독재사회예요. 독재사회인데 그 독재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를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건 독재다. 민주주의가 더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그곳에 가서 이식해 주려고 하죠. 그럴 때 그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싫어. 우린 이게 좋아. 독재가 좋아.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닐지라도 올바른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겐 이게 전통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런 실천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은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도 쾌락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쾌락이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에게만 쾌락이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모순된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도 칸트는 그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언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박되지 않는 명제를 찾아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자, 이런 명제는 반박이 안 된다라는, 이걸 어떻게 반박하느냐. 이게 어떤 문화에 가서도 보편적으로 이러한 명제만큼은 반박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명제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뒤집으려고 해도 아무런 논박을 한들 반박되거나 뒤집힐 수 없는 명제이고 그걸 찾아낸 뒤에는 그걸 그냥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건. 그래서 칸트가 하는 대표적인 명제가 바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걸 반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시간도 못 살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면 1시간도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옳은 말만 내가 정직한 말만 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 자체도 칸트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던 명제인 것이고.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비렐름
6세인가 그 사람이 그 칸트 시절에 그 황제가 칸트가 자꾸 기독교를 위반할 것 같은 텍스트를 쓰니까 칸트에게 명령을 하죠. 너 다시 한번 그런 글을 쓰면 큰일 난다.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칸트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 황제에게. 뭐 비례는 몇 세의 신민인 저는 다시는 그런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서 칸트는 계속 그런 글을 썼죠. 그럼 칸트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그 황제의 신민일 때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가 곧 죽어요. 오래 못 살 거라는 걸 칸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떤 종류의 꼼수를 허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점들이잖아요. 마이클 샌들이 썼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바로 그런 논점들을 조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가? 칸트에게는 정언명령은 지켜야 하는 대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치가 그것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존경의 표시는 항상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정언명령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로 뭐 상당한 고초를 치렀는데 거기서 변호인단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은 하지 않는, 내가 그 여성에게 오럴 섹스를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말만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우회시키지만 거짓말만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거짓말만은 하지 않으면서 그 장소를 빠져나가는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그 비렐름이라는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와 유사한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 자체만은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자, 칸트의 이러한 태도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근거해 본다면 칸트는 쾌락과 윤리를 분리시켰어요. 쾌락과 윤리. 윤리를 추구하면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칸트 역시 쾌락의 단계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의 정언명령의 쾌락은 좀 다른 쾌락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의 윤리학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쾌락 원칙에 쾌락하게요. 쾌락 원칙에 쾌락하. 즉 방어적인 쾌락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은 뭐예요? 우리의 충동으로부터, 즉 과도한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방식으로 안정된 안정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방어적인 만족의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게 이전의 쾌락들이었다면 칸트는 윤리라는 것이 그걸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최초의 철학자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했던 그 주장이 쾌락과 분리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어떤 근본적인 쾌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그 단두대의 일화를 세미나 7에서 소개하죠. 단두대의 일화.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어떤 규방이 있고 어떤 여인이 있는 존재하는 방이 있고 그 안에는 욕망의 대상으로서 여인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어느 주체는 그 여인과의 섹스를 원해요. 남자의 한 주체가 섹스를 원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가는 문에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과연 누가,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자 누가 그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서 섹스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섹스를 하고 나갈 때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누가 그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락강이 세미나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칸트는 굉장히 나이브하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단두대가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수두룩하죠, 여러분. 물론 이걸 그렇게 섹스에 국한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단두대가 아니라도 자신의 파멸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데미지라는 영화였어요. 데미지라는 영화. 그 사람 연기가 좋아서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사람 굉장히 잘생겨서 제가 좋아했던 영화 배우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영국 남자인데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근데 원래 할아버지처럼 생겼던 남자. 버터플라이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어요. 희한하게 생기고 굉장히 멋있는 배우인데 그 데미지란 영화에서 거의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줬던 사람이죠. 그 데미지란 영화에 줄리엣 비노시하고 둘이 주연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제레미 아이언스의 아들이 있는데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약혼녀였어요. 줄리엣 비노시가. 그래서 약혼녀를 소개해주죠. 아버지에게. 근데 보는 순간 둘 사이에 스파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레미 아이언스의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요?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표정해요. 근데 무표정한데 그냥 그리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뭔가의 그 자기가 파괴된다는 걸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종류의 죽음 충동을 보여주는 연기인데 그런 연기를 잘해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마담 버터플라이에도 약간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체들이. 그 죽음 충동에 이끌리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런 성적인 맥락이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혁명가들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광기의 순간에 자신을 불살러버리는 그러한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게바라 같은 존재. 쿠바에서 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미로 떠나는 그런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런 주체들의 쾌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엄청난 쾌락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죽음 충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쾌락의 주체들을 이렇게 뭐 영화 속에서나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성도착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착이란 무언가? 바로 쾌락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발생하는 주입상스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이 제시하는 사례들이 성녀들의 사례예요. 성녀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성녀들 중에 락강이 소개하는 몇몇 사례가 있는데 르콕라고 하는 프랑스의 성녀의 사례를 언급을 하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록에 남아있기를 그 성녀가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씻어준 물을 마셨다라는 거야. 마셨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살점이 떨어져 나온 그 조각이 물에 섞여 있었는데 그게 목에 걸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그 성녀가 맛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희생적이면 거기까지 갔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락강이 보기엔 그건 자기 희생적이어서 간 것이 아니고 쾌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어떤 쾌락인가 하면 도착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바로 락강이 암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의 정액을 삼키는 여성의 쾌락을 그대로 비교해버려요. 그것도 한두 명의 정액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남자의 정액을 삼키는 어떤 여성의 혹은 그런 포르노그래피에 등장하는 그런 성도착적 주체의 쾌락과 나병 환자를 씻겨서 그 씻긴 물을 마시는 성녀의 주입상스의 차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충동의 차원이 그런 의미에서 편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의 차원이 단지 성적인 맥락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 차원에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이 성녀와 같은 종교적 헌신의 차원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장소에서 성충동이 어떤 촉발자이자 그 상황을 이끄는 주요한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런 걸 덧붙였어요. 시간증이라는 개념을 덧붙여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네크로필리라는, 시신을 욕망하는, 시체를 사랑하는. 안티고네가 폴리네이키스, 그 오라버니의 시신을 매장하고자 집착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는 매장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시신에 집착하는 것을 시간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증이라는 건 시신을 물신화하는 태도인데,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태도인데, 그 태도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 하면 그 시신을 사랑함으로써 안티고네를 지배하고 있는 상식적인 법의 질서가 정지되도록 만드는 태도, 행위라는 거죠. 상식의 질서가 정지되면 무한한 쾌락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성녀가 나병 환자의 시신이 아니고 신체를 물신화하면,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나병 환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인 맥락들, 바벨의 질서들이 정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녀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보다 강렬한 쾌락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착에서의 물신주의의 근본적인 구조인 것이니까.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예수의 시신을 사랑했던 사도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들. 공인된 성서는 아닌데,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공인 성서는 아니지만 다른 성서에서 누군가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이죠. 살아생전의 예수는 우리가 상식의 맥락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의 요소들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는 살아있는 존재였고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시신을 사랑하는 것은 쾌락 원칙의 영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던 것이니까, 자, 그 순간 예수의 시신을 수습했던 자들은 시간증의 단계에 물신적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상식의 법의 질서를 완전히 초과해버린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도 충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자, 충동은 그렇게 정신분석의 절대적인 탐사의 대상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문명의 다양한 차원들과 층위들을 고루 다룰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종교와 응시, 윤리학과 응시, 정치와 충동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술과 충동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술과 충동. 특히 회화와 충동. 시각예술이죠. 시각예술과 충동이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바로 락강이 외상, 아나모르포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락강이 왜 외상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가? 거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외상이란 무엇인가? 이 외상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59년에 락강이 이 외상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해요. 심지어는 이 세미나 10일에 거의 뭐 간판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그 그림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한 적이 있었었죠. 그게 59년의 세미나인 것인데, 자, 이 외상이라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른 많은 강의들에서도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고, 아마 우리 강의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언급을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외상이란 뭐냐? 외상. 자, 우리나라 번역어로는 그러니까 왜곡된 상, 일그러진 이미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외상이라는 것은 그냥 일그러진 이미지를 말하기보다는 14, 15, 16, 17세기, 특히 16, 17세기에 서구
유럽에서 행해졌던 어떤 게임을 말해요. 게임. 그러니까 시각의 게임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 보시려면 그냥 요즘에도 그런 걸 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매직아이와 같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에서는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특정한 시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지가 떠오른다든지 뭐 이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게임인데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그냥 놀이의 수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게임인 것이죠. 어떤 눈속임 게임과 같은 것인데 예전에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소설이 우선 먼저 나왔지만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과 영화가 유행했을 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데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외상 게임을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혹은 어떤 암호를 전달하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나오는 외상 게임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통을 말아서 이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일그러진 이미지인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보면 안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자, 그것도 외상 게임이죠. 혹은 세미나 7에서 락강이 강조했던 혹은 사례로 들었던 외상 게임은 어떤 수도원에 파리에 있는 수도원에 지금은 뭐 사라졌다고 하는데 한때 있었던 파리의 수도원에 벽화였는데 그냥 정면에서 보면 그 벽화의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데 한쪽 끝에서 이렇게 복도를 쭉 조망하는 관점에서 옆으로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어떤 이미지가 등장하는. 자, 그런 게 외상 게임이에요. 그런 게 외상 게임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정한 포지션에 자신을 위치시키지 않으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 자, 이게 아나모포시스예요. 아나모포시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그려서 당시에 화가들이 팔았죠. 팔아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걸어놓거나 뭐 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게임을 하고 뭐 게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놀이를 하는 거죠. 간단한 놀이를 하는 거죠. 이게 보여?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안 보여. 라고 막 이리 와봐 해서 보여주면 아 이거구나 라는 뭐 이런 종류의 단순한 쾌락의 게임이었는데 자, 이 게임을 락강은 예전부터 아주 많이 주목을 했었어요. 이 게임을. 그리고 이게 특히 세미나 11에서는 응시와 관련된 욕망의 방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응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외상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자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게 외상이라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외상.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수업에 등록한 분도 아니고 락강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도 모르는데 목류병에 걸려서 아침잠을 자다가 걸어 나와서 이 장소에 와서 앉았다가 지금 눈을 뜨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금 눈을 뜨신 거예요. 그러면 알아보시겠어요?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굴 공부하는지를 알고 어떤 책인지를 알고 있어요. 즉 그 틀을 가지고 보니까 의미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라는 공간의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거기 가서 서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를 이미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외상과 외상의 투쟁이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상과 외상의 투쟁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관점을 취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해석해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 때 해석이 있을 뿐이지 리얼리티가 있고
해석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 강의에서는 그 해석이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정신분석 임상이란 뭔가? 그건 해석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해석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객관적이고 진실한 실체에 접근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라면 만약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가정한다면 내담자에게 해석을 맡기진 않겠죠. 그냥 공부 많이 한 그 분야의 전문가인 정신분석가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본인이 본인의 욕망과 충동과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발명해낼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실천이고, 그러한 실천인 이유는 어떠한 해석도 본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해석보다 진실한 해석일 수는 없다라는 태도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해석도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타자가 만들어낸 과학의 해석이거나 타자의 권력의 언어가 만들어낸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푸코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대로 모든 과학은, 모든 지식은 권력과 결탁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해석 역시 하나의 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어떤 특정한 포지션을 취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외상적인 관점을 취하기 전에 이미 강력한 하나의 외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관점은 우리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직사각형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이미지죠. 직사각형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이미지. 자, 이 사람에게는 이 그림 속에 그림이 바깥에 있는 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이고 그 내부에 자그마한 직사각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관찰자가 있어요.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는 이 그림이,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으로 보여요. 직사각형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A라는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더 이상 직사각형이 아니게 돼요. 일그러진 사각형이 되죠.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하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관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요. 이 세상에는 직사각형이라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A라는 위치에 가서 선 사람들이겠죠. 이 세상에 직사각형이 있다라는 절대적인 진실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확하게 직사각형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A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옆에 이렇게 삐딱하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내 눈에는 직사각형으로 안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보야. 정확한 위치에 가서 서서 봐. 그러면 저 그림은 분명히 직사각형이야. 네가 삐딱한 장소에서 보니까 저게 직사각형이 아닌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이게 외상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외상의 위력.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A라는 위치가 공인된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본 것이 정확한 세상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그건 역시 외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락강은 그것도 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와 관찰자 사이에 강력한 함수 관계가 가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력한 함수 관계가. 락강이 함수 관계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게 해야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직사각형을 보기 위해서 함수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함수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도록 조율된 수동적 주체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그곳에 서지 않는다면 그렇게 볼 수 없도록 만들어진 현실 속에 우리를 종속시키는 것. 그게 바로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의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4페이지에서 세미나 11의 구격본 134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특히 회화가 그런데 시각의 영역이 어떤 통로를 따라 욕망의 장에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는 거예요. 시각의 영역이 어떤 통로를 따라서 욕망의 장에 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가 회화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 르네상스 회화를 말해요. 즉 원근법 회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욕망의 장은 뭐냐? 자, 욕망은 뭐냐? 목요 강의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욕망은 뭐냐? 욕망은 상징기예요. 그러니까 욕망은 지금까지 제가 충동이나 주입상스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립되는 거예요. 충동은 초과하는 거고 충동은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드라이브는 우리를 파괴되는 장소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방어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욕망은 그렇잖아요. 욕망은 상징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욕망의 메커니즘을 억압과 부인이라고 불러요. 억압과 부인. 다시 말해서 욕망이 작동한다는 것은 내가 욕망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욕망은 좀 모순된 대상이라는 거죠.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진짜 내가 욕망하는 것, 즉 충동의 세계는 억압되고 있다라는 뜻이고 욕망이 작동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소망하는 것은 부인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계 내에서 언어학적인 용어로 은유와 환유의 기능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망은 은유와 환유의 기능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방어적인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지속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실현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프로이트의 욕망 이론을, 락강의 욕망 이론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욕망은 결혈을 탐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캐비어에 관련된 프로이트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잖아요. 누군가가 그 철갑상어리 먹고 싶다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남편이 그걸 사오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욕망하는 걸 좋아할 뿐이지 그걸 실제로 사오면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욕망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에 접근하지는 않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관계의 안정된 만족을 욕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안에서 작동하는 방어적인 영역의 세계라는 것인데 시각의 영역이 정확하게 그 방어적인 영역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시각의 장이.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무엇에 대해서 시각은 방어하는지 이제 충분히 추론해 보실 수가 있겠죠. 욕망이 충동에 대해서 방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욕망이란 시관 충동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각적인 욕망이 상징계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것은 이미지들이 언어에 통제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미지가 언어에 의해서 통제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기하학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수학의 언어를 통해서 통제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하학만 이미지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원근법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언어에 의해서 통제되는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두 가지 반응. 억압하던가 부인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와 만났을 때의 우리의 방어적 태도예요. 억압은 뭐냐면 명명하는 거예요. 기표를 통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어떤 사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를 어떤 경우에 만나게 될까요? 흔히 이런 거죠.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고 쳐보세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떠난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떠난 거예요. 문득 그 소설이 떠오르네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인상 깊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떠난 아내 얘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사라져요. 자, 그럴 때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이해를 못하는, 왜 떠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내를 찾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떠난 거예요. 자, 아내가 떠났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자기가 알 수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혹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만족하는 것 같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자, 이 풍경이 이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풍경인 거죠. 그럴 때 억압과 부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억압과 부인을 실행하죠. 우선 먼저 억압을 실행해요. 억압이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명제를 부여하고 그걸로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돈 많은 남자한테 갔구나. 내가 좀 돈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실제 그런가? 그럼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의 경제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냥 그렇게 명명해버리는 거면 명명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명명하고 나서. 흔히 반대되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갔다든지 남편이 어떤 다른 여성과 뭐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했을 때 보통 여성들이 보이는 태도가 그거예요. 아, 젊은 여자랑 바람났구나. 자, 알아볼 수 있는 담론 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말고 남편이 평생 입에 담지도 않았던 사랑이라는 것에 빠져버렸다.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이미지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하고 그걸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상황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억압의 기능이에요. 이미지가 우리를 압도할 때, 어떤 알아볼 수 없는 이미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일단 기표를 던져서 억압해버려요. 그게 방어의 첫 번째 태도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었어. 입에도 올리지 마. 그 사람 이름은 입에도 올리지 마. 라고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미지와 만날 때 우리가 하는 태도가 그런 것이고, 실제로 임상사라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스코톰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부인의 기능인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우리를 찾아왔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 것처럼. 스코톰, 암점 효과.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가 우리를 찾아오면 기표로 사로잡거나, 즉 언어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사로잡거나 부인해버리는 기능. 자, 이게 외상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상 기능.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방식대로 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고 싶은 것 혹은 볼 수 있는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외상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이미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즉 함수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함수관계에 의존해서만 그 세상의 직사각형 이미지를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관계 바깥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해요. 일관성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하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일관성을 상실하고 상징계의 지배가 약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응시가 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응시가 어떤 순간에 출현하는지 이전 강의에서 락강의 입을 빌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통제력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응시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껌껌한 데에 들어가서 한 10분 앉아 있어 보라. 정말 껌껌한 데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해 보라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각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초의 경험이고, 우리의 시각의 조율 능력이, 시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 상실되었을 때 만나게 되는 궁극적인 눈에 관련된 감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응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종교적 사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잖아요. 종교에서 기도한다든지 종교에서 광야로 나아간다든지 실질적으로 구도자가 교회를 벗어나서 신의 응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생필품, 자신의 일상적인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신의 응시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테크닉들을 종교인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응시를 소환시키는 주요한 전략이라면, 응시를 소환시키는 전략은 상징계를 약화시키는 전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함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함수 관계. 그래서 이 함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 아감벤의 로마서 강독을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기독교 연구서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자가 기독교를 연구했던 텍스트 중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텍스트라고 기독교인이 아닌 제가 생각하는 텍스트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죠. 를 강해한, 그러니까 강의록이에요. 아감벤의 강의록인 남겨진 시간이라는 텍스트인데, 거기서 아감벤이 거기에 주목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한 얘기가 무엇인지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정신분석의 관점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호스메라는 고대 그리스어죠. 호스메라는 단어를 쓰는 부분을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명받은 자라면, 클레시스, 소명받은 자라면,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호스메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뭐뭐 아닌 듯 살아야 한다. 그게 소명받은 자의 진정한 삶이다 라고 로마서에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결혼한 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자라면 결혼하지 않지 않은 것처럼, 목수라면 목수가 아닌 것처럼, 목수가 아니라면 목수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상인이라면 상인이 아닌 것처럼, 가족을 가진 자라면 가족을 갖지 않은 것처럼, 자식을 가진 자라면 자식을 갖지 않은 것처럼. 자, 모든 게 부정성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소명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를 설명하면서 아감벤이 정신분석을 끌고 들어오죠. 신경증의 세계를 끌고 들어오죠. 신경증의 세계란 무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란 뭔가? 마치 무엇인 듯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인 듯.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함수관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 세계는 실제로 그게 아닌데 우리는 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함수관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치 세계가 직사각형인 듯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 강력한 논리를 락강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락강은 그것을 상징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증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세상을, 자신의 충동을 억압하고 마치 무엇인 듯의 세계를 살아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감벤이 마담 보바리라는 소설을, 플로베르의 소설을 언급하죠. 우리 모두는 보바리다. 왜냐? 마담 보바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삶의 양태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마치 사랑이 존재하는 듯. 매번 사랑에 빠지죠, 이 여자는. 매번 꿈결 같은 사랑에 빠지고 배반당하고 또 사랑에 빠지고 배반당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요. 마치 사랑이 존재하는 듯.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끝나요. 이 아이만
나는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 속에서 마치 사랑이 존재하는 듯 살아가는 이 여인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증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남자인 듯, 마치 여자인 듯, 마치 한국인인 듯, 마치 학생인 듯, 회사원인 듯, 가장인 듯, 아내인 듯, 남편인 듯, 자식인 듯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정관념의 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을 뿐이지 실제 우리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건 모르던 신만이 하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겠죠. 락강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아무것인 듯 믿고 살아가는 함수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자 역시 세상이라는 그림 속에 얼룩으로 존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찰자가 아니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라는 건 나 역시 세상에 그렇게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또 다른 논점은 자, 이거예요. 지금 이 도식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관찰자의 위치가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관찰자의 위치가. 자, 이 도식은 그대로 원근법을 감상하는 태도나 원근법의 회화를 그리는 화가의 위치로 치환시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중세 그림을 볼 때에는 중세 그림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중세 그림들은. 근데 르네상스 시기의 그림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정면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찰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즉 소실점 앞에 가서 보셔야 이 그림 전체가 안정적인 공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원근법이란 그런 거예요. 소실점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앞에서 서야 그림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화가는 거기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물론 이쪽 저쪽 가서 뭐 칠하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항상 항구적으로 이 그림이 잘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실점에 가서 공간을 바라보고 공간이 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교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치가 A라는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이 세 개의 그림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화가라고 하는 제작자의 위치였지만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 위치는 누구의 위치가 되냐면 관객의 위치가 되겠죠. 관객. 스펙타터라고 하죠. 스펙테이터라고 하죠. 스펙타터의 위치가 되는데 스펙타클을 바라보는 스펙타터의 위치가 되는데 이 관객, 관람자라는 개념이 락강이 역시 1960년의 강의에서 언급을 해요. 그때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분석하면서 언급했던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이야기래요. 관객의 위치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르네상스의 그림이나 함수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위치를 말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비극에서의 관객의 위치 혹은 스펙타클을 바라보는 관객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상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만 그 연극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연극 혹은 극장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면 제대로 집중을 못 하겠죠. 움직이면 안 되는 관객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락강 이런 얘기를 해요. 관객이 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코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코러스는 뭐냐 하면 고대 비극에는 배우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합창을 하거나 때로는 논평을 하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고대 그리스 비극의 특징이죠.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코러스의 역할이 고대 그리스 비극의 성공의 열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극 중에서 벌어지는 것에 웃어주고 극 중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놀라주고 경악하고 혹은 침울해하고 온갖 종류의 감정을 미리 우리 대신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관객이 연극 보러 갔을 때 그날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이
뭐 그날 세금 문제가 있어서 머리가 생각이 딴 데가 있을 때는 집중이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비극에 완전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코러스가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세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나오잖아요. 패널들이 나와서 뭘 해주나요? 먼저 웃어줘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울어주고, 먼저 감동해줘요. 그러면 시청자는 따라서 감동하게 돼요. 울지 않을 것도 패널들이나 관객이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어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노래에 감동해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그대로 전이가 되어 온다는 것이니까, 자, 이런 시스템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객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관객은. 플라톤도 그걸 비판해요. 플라톤도 관객이 되는 건 좋지 않다. 연극은 무용하다. 연극 같은 거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관극이 되는 건 정말로 안 좋다. 왜냐하면 관객은 움직일 수 없고 수동적이니까. 연극을 통해서 관객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건 연극이나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가 관객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체험할 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객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죠. 거기 서 있어라.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 세계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면 세계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어떤 장소인지 잘 모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의 장소에서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세계를 보라. 너의 꿈을 거기서 꾸어라 라는 거죠. 대학생이면 강의실에서 너의 미래를 꿈꾸어라 라는 거예요.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직장 내부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일탈하지 말고.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애들 키우면서 가족의 미래와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관객으로서의 주체가 세상과 만나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강제받는 사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라는 이러한 태도. 그런데 그것이 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상 뒤에는 권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라칸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미지의 표면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와 우리가 기하광학적 조망점, 뿌앙 제오메트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하광학적 조망점이 바로 관객의 위치예요. 이 조망점이라고 부르게 될 어떤 점과의 관계가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눈과 대상 사이에는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가 충족되어야만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질서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관객의 위치에 가서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의 의미이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은, 정확하게 보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네요. 정확하게 보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락강의 태도에서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자들은 결국 고정관념의 목젖까지 잠겨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목젖까지 지배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전형적으로 내가 타자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면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선명성의 세계를 락강은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책을 쓸 때 비판했던 게 바로 그 선명함이에요. 그 선명함의 날카로운 외곽선이 우리의 존재를 잘라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락강 미술관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선명함이 우리의 시선을 조각조각 잘라낼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선명함에 매혹되지 말라는 것.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은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현대 미술에 대해서 제가
거의 뭐랄까 어떤 특정한 유형의 현대 미술에 대해서 찬양과 비슷한 논점들을 심지어는 과도하게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현대 미술은 선명하게 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실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미술을 제가 악마의 미학이라는 책에서는 중세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세인들은 세상이 선명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호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선명한 것은 바벨의 질서라고 생각하고 선명하게 규정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선명한 해석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세인들은. 그래서 아나고지아의 해석학이라는 것을 제가 디디 위베르만이라고 하는 미학자의 논점을 빌어서 소개를 했었던 것이죠. 선명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는 누구다, 너의 욕망은 이렇다, 너의 충동은 이렇네, 프로이트의 관점에 근거하니까 당신의 삶은 이런 것이네 라고 선명하게 말해주는 해석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선명하게 재단되는 것은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 분석가이건 의사이건 멘토이건 그 사람의 외상 안으로 종속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게 보는 것, 모두를 지배하는 함수를 받아들이는 것, 자, 그게 본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우리가 시각의 세계를 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봤다라는 건 모두가 보는 방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모두를 지배하는 것에 나 역시 지배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에 대한 질문이 응시에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한 굴욕적인 사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응시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각의 영역을 설명하는 락강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응시를 끌어들이지 않고 일반 사회학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해요. 저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인문학, 일반 철학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다는 거 믿지 마라. 정확하게 본다는 건 뭐냐? 남들이 보는 방식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매트릭스란 영화에도 표현되는 거고 웬만한 영화 속에는 이런 얘기는 다 등장해요. 보는 걸 믿지 말라. 네가 보는 게 아니다.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자, 이 정도까지는 웬만한 인문학에서는 다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락강의 특이성은 이것의 원인에 다른 게 있다. 불안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안의 대상이 뭐냐 하면 바로 응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시각을 그렇게 구성해냈을까? 특히 시각에서 그러한 구성을 많이 발전시켰던 것일까 하면 우리가 시각의 영역에서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응시가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도식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제가 두 번째 도식을 그려놨잖아요. 자,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죠. 그림 속의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일그러진 사각형이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A의 위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B라고 하는 보편적이지 않은 위치로 나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직사각형을 남들처럼 직사각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나에게만은 그것은 나의 위치에 따라서 일그러진 다른 사각형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각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외상의 대립이 일어나요. A라는 외상과 B라는 외상의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상식적인 표현을 쓰자면 관점의 차이가 일어나요. 관점의 차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죠. 누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정확함의 관념을 소유한 자들의 세계가 그것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주장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그 정확함이라는 지식을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누가 정확한 사물을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권력관계가. A라는 위치가 권력을 획득하면 자, 그림은 A라는 위치에서 바라보아지는 것이 정확한 그림이 돼요. B라는 위치가 권력을 획득하게 되면 판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A의 관점에서 B의 세계는 그래서 일그러진 세계이고 반대로 B의 관점에서 A의 세계는 또한 일그러진 세계예요. 모두가 일그러진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A가 권력을 획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 A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기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모든 이미지들이 A의 위치에서 모든 이미지들이 재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유와 환유의 관점에서 재단이 되는데 이미지의 차원에서 은유는 조망점을 이야기해요. 은유라는 개념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대체를 말해요. 그래서 조망점, 즉 유일한 자리를 은유가 대리하게 되는 것이고 환유는 좌표 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유라는 건 기표연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낙강의 이론에서는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유는 좌표의 연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망점과 좌표들만 있으면 세계의 이미지는 일관성 안으로 끌어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재단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하학의 세계예요. 이게 수학의 세계이고 이게 실증 과학의 세계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벗어난 위치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불안은 이거예요. 소통 불가능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소통 불가능성으로. 자, A라는 위치는 왜 좋은가 하면 A라는 위치에서 보아진 이미지들은 공유가 가능한 이미지들이라는 거죠. 소통이 가능한 이미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A라는 위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배적인 언어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위치에 가서 본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정신병자들의 세계이죠. 정신병자들의 세계는 B의 위치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고정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의 위치에 가서 본 세계를 타인과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공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죠. 장벽이. 그래서 제가 흔히 정신병자의 세계와 신경증자, 흔히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신경증자의 세계는 둘 다 망상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둘 다 망상이잖아요. 둘 다 외상이에요. 여러분. 둘 다 정신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정신병인 거예요. 다 정신병.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세계가 보여주는 정신병의 특성을 보편성과 다수성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이라는 권력을 획득한 거예요. 정상인의 세계라고 해서 더 위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아주 고유한 태도이기도 하죠. 락강은 단 한 번도 정신병자를 열등한 존재이거나 신경증자, 정상인들보다 병적인 존재로 본 적이 없어요. 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인들의 세계, 신경증자들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권력을 획득했던 이유는 다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이고 그들이 A라는 하나의 고정점을 고집함으로써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위상이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둘 다 외상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영역에서는 공유가 존재하고 공유 가능성이 존재하고 B라는 영역은 고독의 영역이다 라고 흔히 설명을 하죠. B라는 영역, 일탈된 장소에서 바라보아진 세계는 고독한 주체의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서 본 세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강력한 외상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A라는 위치에서 바라보아진 세계는 아버지라는 강력한 상징계적인 질서로 상상계가 통제되는 세계예요. 반면에 B의 세계는 일탈된 위치의 세계는 상징계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상상계가 난립하게 되는 세계인 것이죠. 그걸 정신병적 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독의 망상의 세계.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진리의 절차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락강의 논점으로 다시 넘어가 본다면, 자, 그런데 진리의 절차는
바로 이 A로부터 B로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B가 다시 A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 절차의 특이성이에요. 이게 정신분석 임상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 20세기 현대 철학이 또한 이 부분에 주목한 것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20세기 철학의 진리관은 바로 이런 진리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주체와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지만 이 도식을 가지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A의 장소에 머무는 건 일단 진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신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외상 속에 머물고 있잖아요. 외상인데 외상이 아니고 진리라고 가정하고 그걸 주장하는 장소가 바로 A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A의 장소에 머문다라는 것은 일단은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진리로 믿는 환상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A의 장소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나에게 강제한다면 일단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염세주의로 들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나에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윤리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A라는 영역에서는 일단 진리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관객의 위치로부터 물러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관객이 되지 않겠다. 난 너희들이 보여주는 대로만 세상을 보지 않겠다라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게 A라는 위치로부터 벌떡 일어서는 태도예요. 자, 그런데 이러만 섰다고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거부하는 몸짓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세상을 다르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습득된 것이 이미 A라는 함수 관계이니까 나에게 문신된 것이 내 눈에 필터링된 것이 내 눈에 문신으로 각인된 이 모든 초점과 구조들이 A라는 장소에서 나에게 각인된 함수 관계의 필터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 세상 다르게 볼래 라고 주장한다 해도 다르게 볼 수는 없어요.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치 뭐뭇 아닌 듯 살아가라 라고만 말했지 뭐뭇인 듯이라고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상황을 명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정성인 태도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거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라. 그게 첫 번째 태도예요. 세상을 거부하라. 제가 고독의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고독해져라. 이게 거부의 태도라는 거예요. 고독해져라라는 건 단절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것이죠. 일단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락강의 이론을 공부하고 세상을 다르게 보려고는 하시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진 않아요. 세상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다른 세상을 창조해낼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고독의 매뉴얼에서 그렇게 썼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증상이 우리를 찾아온다. 분명히 찾아온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찾아온다. 성령이 찾아오신다 라는 거죠. 바디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건이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부에서 분명히 어떤 흔들림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혹은 사랑의 욕망에 관련해서라면 사랑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흔드는 나라는 자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사랑이 인생에 한 번쯤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너지겠죠. 내가 무너진다라는 건 함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정관념과 내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찾아오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평범한 한 변호사가 무고한 한 청년의 죽음과 마주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원래는 돈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혹은 평범한 한 변호사가 고문받아 죽어간 시체 앞에 서는 거예요. 혹은 한 평범한 중앙대 외과 의사가 물고문 받은 시체와 마주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그 의사는 그냥 의사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의사가 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니까 돈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이니까 존경받으니까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지던트까지 간 거죠.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에서 연락이 와요. 시체가 하나 있는데 부검해라. 가서 봤더니 명백하게 고문당해 죽은 시체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혹은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일본과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광주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외부의 무언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두드린다라는 거죠.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A라는 위치에서 일어났던 주체가 그 외부로부터 온 충격에 의해서 B로 밀려나요. B의 세계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도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된 위치에서 세상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동된 위치에서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위치에서 본 그림은 A라는 지배적인 권력이 존재하는 위치에서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곡된 상인 거예요. 너는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B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다시 A로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A로 오는 것이죠. 내가 틀렸다.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어요. B라는 위치에서는 내가 나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A라는 위치에서는 권력도 있고 멘토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는 부모님들도 있고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서 나를 확인해 줄 수 있겠지만 B로 가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찾아온 증상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물고문당해서 죽은 시체밖에 없는 거고 그 광주라는 장소에서 벌어졌던 인상적인 이미지들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에 의존해서 B라는 위치에 내가 나를 머물도록 할 수 있었다면 그건 어떤 힘이냐면 광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쳐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가 B라는 위치에 가서 계속해서 머물려면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미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위치에서 무언가가 기록되기 시작하죠. 그게 역사인 거예요. 새로운 역사. 그렇게 기록된 역사가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마치 불법 서적처럼 불온 서적처럼 A라는 세계로 스며들어가죠. 흘러들어가요. 흘러들어가서 A라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또다시 증상처럼 만나게 돼요. 그래서 A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을 다시 매혹시키죠. 사도들이 매혹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A라는 장소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해 헐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A라는 장소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B로 일탈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언젠가는 벌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세기의 진리관이에요. 이게 바로 지배적인 외상으로부터 새롭게 등장한 외상으로 권력이 이동해가는 현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B라는 위치에서 다시 외상이 구성이 되고 권력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거기에는 진리가 없게 돼요. 진리는 다시 소멸하죠.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절차였으니까. 진리의 절차가 끝나면 B는 다시 A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방식으로 권력이 되고 비진리가 되고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B로부터 누군가가 C로 나아가는 자, 이 역사가 진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정신분석의 과정도 이와 같은 절차를 섭렵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자, 여기까지예요. 즉 A라는 위치에서 밀려난 주체들이 분석가를 찾아오죠. 모두가 다 A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A라는 위치에서 세상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뭔가가 나를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위치의 가장자리이거나 A라는 위치에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증상을 경험해요.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남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에 밀려나는 것이죠. 혹은 어떤 증상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을 못하지? 실어증. 내가 왜 보이지가 않지? 내 스코톰이죠. 내가 왜 안 들리지? 내 몸이 왜 아프지?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왜 사람들로부터 공포를 느끼는 것이지? 자, 내가 원래 살고 있던 A라는 그 일상적인 장소로부터 나를 밀어내는 뭔가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 자체로는 진리값이 없어요. 그건 예수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었고 그것 자체로는 그냥 병리적인 현상인데 그게 왜 진리값이라고 정신분석에서 가정되는가 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일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진리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상을. A라는 장소는 고정관념의 장소이고 타자의 욕망의 장소인 것이고 A라는 장소는 우리를 소외시키는 장소인 것이니까. 그래서 밀려난 주체는 분석가에게 호소하죠. 우선 먼저 이렇게 호소해요. A라는 장소로 나를 되돌려달라 라고 호소해요. 정상이라고 말해지는 장소로 나를 되돌려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심리치료자들이 그걸 수용하죠. 받아들이죠. 락강학파만 빼고. 락강학파는 B에 머물도록 부탁해요. 내가 보호해 줄 테니 괜찮다. A가 아니라도 어차피 A로 갈 수는 없다. 일단 증상이 당신을 찾아왔으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일단 B의 장소에 머물러 보자, 함께. 내가 같이 있어 줄 테니까. B의 장소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자. 당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관찰해 보자. 당신의 어린 시절과 당신의 삶의 여정들을 B라는 장소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게 과연 일그러진 상인지 아니면 A라는 장소가 일그러진 장소였는지 비교해 보자. 최소한 분석을 받고 있는 시간만큼은 B라는 장소에 함께 있어 줄 테니 거기에 있자, 함께. 라고 설득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B가 A로 돌아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B라는 장소에 확신을 가지고 그곳이 비정상의 장소가 아니라 절대적 차이로서 개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장소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외상을 구성해낼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과 표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신분석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10을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있는 이 텍스트가 4월에 출간이 될 텐데 정치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정치적인 태도예요. 정치적인 실천인 것이지 의료적인 실천이 아니에요, 정신분석은. B라는 위치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세계를 구성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내담자가 병자였기 때문에 정상인이 되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비정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을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지, 시적인 행위이고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지 의료적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은 정리를 하자면 B의 위치에 가는 것으로 종교를 시켜요. 다시 A로는 안 와도 된다라는, B가 A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지배적인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논외로 친다라는 거죠. 내담자가 B의 위치에서 세상을 이제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세상과 화해할 수 있게 되면 됐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의 진리는 실현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로 그 새롭게 등장한 그 내담자를 찾아온 새로운 외상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분석가예요. 간단해요. 어떤 기적도 없어요, 거기에는. 말 못하던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해주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는 기적 같은 건 정신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은 사기라는 거죠. 정신분석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정상인으로 만들어주고 사이코패스를 윤리적인 존재로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공감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도록 해주는 이런 건 다 사기라는 거죠. 즉 정상이라고 가정된 영역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그거야말로 지적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자, 그리고 나서 락강이 저의 이런 논평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락강이 화가들의 매뉴얼이라는 이미지를 언급하는 부분으로 아마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뒤러를 락강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얘기 나누어 드린 텍스트에 보시면 거기에 알프레이트 뒤러가 이제 화가들에게 남긴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그려라.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실점 원근법이기보다는 자, 이런 구도가 가정되어 있어요. 락강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즉, 관찰자에게는 하나의 축이 있어요. 축. 그 점에 눈을 고정시켜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바둑판과 같은 실격자 무늬를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자, 뒤로는 화가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놨던 것인데
자, 이건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그림이기보다는 모두가 그 축에 눈을 대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그러한 함수 관계를 모든 사물에게 적용시키는, 자, 그러한 실천일 뿐이다 라고 락강은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기도 한데, 여성의 신체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남성의 시선이 그것을 재단하고 있죠. 자, 이게 문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는 뭔가요? 우리 모두의 신체는 여성적이에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신체는 그 자체로 충동적이라는 의미에서, 충동이 흐른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지 않는 무언가를 포함한다라는 의미에서 여성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의 권력은 남성적인 것이니까, 아버지의 권력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상징계의 권력은 남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즉 강박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규칙의 세계인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재단당하는 왼쪽의 이미지는 여성적 주입상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강은 초기에는 오른쪽을 강조했지만 후기에는 전적으로, 특히 세미나 11로부터는 전적으로 왼쪽에 여성적 신체를 정신분석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르네상스의 미술이라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파토스적인 차원으로부터 로고스의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락강이 특히 그 부분에 주목해서 어떻게 회화가 강박증적인 것이 되는지, 로고스적인 것이 되는지, 즉 유한성 안으로 이미지를 끌고 들어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전주의라고 불리우는 미술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죠. 예술과 과학이 뒤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르네상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술과 과학이 뒤섞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파토스가 로고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혹은 히스테리가 강박증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